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를 감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선 골목길은 고요했다. 간혹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이준호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묵묵히 밤길을 걸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대형 항공사의 베테랑 파일럿이었다. 그의 삶은 2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사장을 전전했다. 그의 마음은 황량했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와 함께 찾아온 막대한 부채는 그를 짓눌렀다. 2년 전 그날 그는 자신이 조종하던 비행기가 이륙 직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급박한 비상 착륙을 해야만 했다. 승객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그 사고는 이준호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고 그는 결국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거대 항공사의 벽은 너무 높았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혔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삽을 잡았다. 낡은 원룸은 먼지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자신이 조종하던 비행기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비행기는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비행기는 불길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비상 착륙했던 슬프고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날의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뒤틀렸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막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그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재래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시장은 이미 파장 분위기였고 낡은 좌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때 시장 한 구석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선이 닿은 곳에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리어카에 실린 농산물들이 흩어져 있었다.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역시장의 상인회 소속으로 겉으로는 시장을 관리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낡은 시장의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조폭들이었다. 이 늙은이가 어딜 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딴 쓰레기를 여기다 뿌려놔. 상인회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노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빌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상인회 간부는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이 늙은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오늘 여기서 내 놈이 가진 거 다 내놔야 정신 차릴 거야. 노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준호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한때 정의를 위해 싸웠던 형사였다.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의에 맞서 싸우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노인을 향해 다가갔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준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상인회 간부는 준호의 등장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었다. 어쭈 이 자식이 감히 내 일에 참견해. 내 놈이 누군데. 당신은 지금 노인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상인회 간부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이 늙은이가 내 물건을 다 망쳐놨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그는 노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상인회 간부는 준호의 힘에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이 자식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상인회 간부는 분노의 찬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준호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다. 준호는 그의 손을 피하며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상인회 간부는 준호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아이, 이 미친놈이 감히 나를 때려. 상인회 간부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준호는 노인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는 고전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을 지켜야 했다. 그때 노인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노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노인은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감사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고맙네, 젊은이. 노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상인회 간부는 노인과 준호를 향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준호는 노인을 품에 안은 채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낡은 리어카 뒤로 몸을 숨겼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였다. 상인회 간부의 조직원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상인회 간부도 비열하게 웃으며 사라졌다. 경찰이 도착했고 노인과 준호는 응급처치를 받았다. 노인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준호는 노인을 끌어안았다. 노인의 몸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준호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노인을 구한 일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상인회 간부의 마지막 경고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늘 일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준호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를 감쌌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고 오래된 건물들이 줄지어 선 골목길은 고요했다. 간혹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이준호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묵묵히 밤길을 걸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한때 촉망받던 대형 항공사의 베테랑 파일럿이었다. 그의 삶은 2년 전 그날 이후로 멈춰버렸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공사장을 전전했다. 그의 마음은 황량했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와 함께 찾아온 막대한 부채는 그를 짓눌렀다. 2년 전 그날 그는 자신이 조종하던 비행기가 이륙 직전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급박한 비상 착륙을 해야만 했다. 승객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그 사고는 이준호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고 그는 결국 부당하게 해고당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거대 항공사의 벽은 너무 높았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혔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삽을 잡았다. 낡은 원룸은 먼지로 가득했고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자신이 조종하던 비행기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진 속 비행기는 웅장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 비행기는 불길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비상 착륙했던 슬프고 비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그날의 진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날 그렇게 모든 것이 뒤틀렸던 걸까? 이 모든 질문은 그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그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막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그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재래시장 골목으로 들어섰다. 시장은 이미 파장 분위기였고 낡은 좌판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때 시장 한 구석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선이 닿은 곳에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리어카에 실린 농산물들이 흩어져 있었다.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노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역시장의 상인회 소속으로 겉으로는 시장을 관리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낡은 시장의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조폭들이었다. 이 늙은이가 어딜 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딴 쓰레기를 여기다 뿌려놔. 상인회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노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빌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상인회 간부는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이 늙은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오늘 여기서 내 놈이 가진 거 다 내놔야 정신 차릴 거야. 노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준호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한때 정의를 위해 싸웠던 형사였다. 지금은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의에 맞서 싸우는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노인을 향해 다가갔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준호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상인회 간부는 준호의 등장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었다. 어쭈 이 자식이 감히 내 일에 참견해. 내 놈이 누군데. 당신은 지금 노인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상인회 간부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이 늙은이가 내 물건을 다 망쳐놨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그는 노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다. 준호는 망설임 없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상인회 간부는 준호의 힘에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이 자식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상인회 간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준호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다. 준호는 그의 손을 피하며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상인회 간부는 준호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아이 미친놈이 감히 나를 때려. 상인회 간부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준호는 노인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는 고전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노인을 지켜야 했다. 그때 노인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노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노인은 준호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감사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고맙네. 젊은이. 노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상인회 간부는 노인과 준호를 향해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준호는 노인을 품에 안은 채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는 낡은 리어카 뒤로 몸을 숨겼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였다. 상인회 간부의 조직원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상인회 간부도 비열하게 웃으며 사라졌다. 경찰이 도착했고 노인과 준호는 응급처치를 받았다. 노인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준호는 노인을 끌어안았다. 노인의 몸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준호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노인을 구한 일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다. 상인회 간부의 마지막 경고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오늘 일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준호는 직감했다. 이 사건은 결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준호는 노인을 구한 후 자신이 몸담았던 항공사 스카이 에어라인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한 것에 대한 깊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상인회 간부의 마지막 경고. 오늘 일 잊지 않을 거야.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라는 말이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직감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며 자신의 해고와 2년 전 비행기 사고와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노인이 자신에게 건넨 명함, 강태준 대한항공 회장,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 읽었던 알 수 없는 깊은 의미. 준호는 자신이 만난 노인이 단순한 농부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대한항공이라는 거대 기업의 수장이었다. 강태준 회장이 왜 그런 허름한 차림으로 재래시장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었을까? 준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운명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준호의 인성과 실력을 시험했던 것이었다. 그는 준호의 부당한 해고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터였다. 그리고 준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 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강태준 회장의 명함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그곳은 웅장하고 화려한 대한항공 본사였다. 준호는 초고층 빌딩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그가 과연 이 거대한 기업에 맞설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결의가 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2년 전 그날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었다. 준호는 대한항공 본사 로비로 들어섰다. 웅장한 로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준호는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강태준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의 낡은 옷차림과 작업복은 이곳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회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약속이 없으시면 뵐 수 없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내밀었다. 이 명함을 주셨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명함을 받아들고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명함을 보고 준호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은 급하게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그는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의 이름은 박정훈, 대한항공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였다. 그는 준호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 비웃듯이 웃었다. 자네가 강태준 회장님을 만나러 왔다고. 회장님은 지금 바쁘시다. 어서 돌아가라. 박정훈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준호는 박정훈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발견했다. 그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문신이었다. 2년 전 자신의 비행기 사고 뒤에 숨겨진 진실의 배후였다. 박정훈은 상인회 간부와 같은 조직원이었던 것이다. 준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마침내 그 그림자의 실체를 마주한 것이다. 박정훈은 준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적대감을 느꼈다. 그는 준호의 어깨를 잡고 비열하게 속삭였다. 내게 대들면 내 놈이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내 놈의 목숨까지도. 준호는 박정훈의 손길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박정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저놈을 끌어내. 경호원들이 일제히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준호는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그는 경호원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경호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준 회장의 사무실에서 회의 중이던 임원들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로비로 나왔다. 그들은 준호의 활약에 경악했다. 그때 강태준 회장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에는 근엄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박정훈을 향해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박정훈 COO, 지금 무엇을 하는 겁니까? 박정훈은 당황하며 변명하려 했다. 회장님 이자가 난동을 피워서. 강태준 회장은 박정훈의 말을 잘랐다. 이준호 씨는 나의 손님이다. 감히 나의 손님에게 무례를 범하다니. 박정훈 COO는 오늘부로 해고다. 보안팀은 박정훈을 즉시 연행하고 그의 모든 직책을 박탈하라. 박정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했다. 회장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회장님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모셨는데. 강태준 회장은 박정훈을 냉정하게 응시했다. 내 놈의 충성심은 돈과 권력에 대한 충성심일 뿐이다. 나는 이미 내 놈의 추악한 진실을 알고 있다. 박정훈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도 준호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다. 이건 끝이 아닐 거야. 내 놈은 결코 평화롭게 살 수 없을 것이다. 블랙 스네이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준호는 박정훈의 경고에 몸서리쳤다. 블랙 스네이크, 2년 전 자신의 비행기 사고와 관련된 조직이었다. 박정훈은 블랙 스네이크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는 강태준 회장을 바라봤다. 강태준 회장은 준호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준호 씨, 나를 따라오게. 준호는 강태준 회장의 뒤를 따랐다.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은 웅장하고 화려했다. 강태준 회장은 준호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이준호 씨, 자네의 부당한 해고 사건, 그리고 2년 전 비행기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다. 자네는 결백하다.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강태준 회장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2년 동안 억울함을 풀지 못했던 그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고통이 터져 나왔다. 강태준 회장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다. 나는 자네를 시험했던 걸세, 자네의 용기, 자네의 정의감, 그리고 자네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자네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제 자네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주겠다. 강태준 회장은 준호에게 한 장의 사진을 건넸다. 사진 속에는 박정훈과 함께 찍은 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남자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준호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그림자 같은 남자였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이진우, 준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2년 전 비행기 사고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던 그의 동료 파일럿이었다.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이진우가 박정훈과 같은 조직원이었고 자신의 비행기 사고와 이진우의 죽음 뒤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다니.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에서 이진우의 사진과 함께 드러난 진실은 준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 준호는 분노와 함께 밀려오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이진우가 박정훈과 같은 조직원이었고 그의 비행기 사고와 이진우의 죽음 뒤에는 블랙스네이크라는 잔혹한 조직이 있었다니.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의 모든 것이 이진우의 배신과 박정훈의 야욕 때문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준호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이준호 씨, 자네의 아픔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블랙스네이크는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다.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함께 고위층 인사들을 포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대한 그림자 조직이다. 그들은 블랙 서펀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불법 무기를 운반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진행하며 세상을 지배하려 한다. 자네의 비행기 사고는 그들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다. 이진우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자네를 제거하기 위해 그들과 손을 잡았던 것이다. 준호는 강태준 회장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진우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니. 그토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그는 치를 떨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진우의 배신과 박정훈의 야욕을 심판하고 블랙스네이크의 잔혹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준호에게 블랙 서펀트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가 담긴 USB를 건넸다. USB 안에는 박정훈과 이진우가 불법 무기 거래를 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영상, 그리고 조직의 자금 흐름과 연루된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까지 담겨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오랫동안 박정훈의 비리를 추적해왔지만 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 때문에 쉽사리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호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 USB는 블랙스네이크의 모든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매우 위험하다. 그들은 이 USB를 되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자네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강태준 회장의 목소리는 비장했다. 준호는 강태준 회장의 말을 들으며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는 썬더의 영혼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듯했다. 그는 강태준 회장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이진우의 배신과 박정훈의 야욕을 심판하고
블랙 스네이크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을 나섰다. 그의 손에는 블랙 서펀트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힘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믿었던 친구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악의 그림자. 그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그는 USB를 분석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카페는 늦은 시간이라 한적했다. 준호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연결했다. USB 안의 영상들을 재생하자 박정훈과 이진우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과 함께 불법 무기 거래를 하는 장면이 나타났다. 이진우는 영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순수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이글거렸다.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진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 그는 이진우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함께 꿈을 키웠던 어린 시절, 함께 비행했던 수많은 시간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들어섰다. 그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블랙 스네이크 조직원들이었다. 그들은 준호를 보자마자 비열하게 웃었다. 결국 찾았군, 회장님이 남긴 쓰레기를 가지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조직원 중 한 명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준호는 USB를 품에 안고 재빨리 몸을 날렸다. 조직원들은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준호는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그는 조직원들의 공격을 피하며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총을 꺼내 준호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준호는 총알을 피하며 테이블 뒤로 몸을 숨겼다. 상황은 순식간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준호는 혼자서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강태준 회장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휴대폰은 이미 조직원들의 공격으로 파손된 후였다. 준호는 절망했다. 이대로라면 USB는 빼앗기고 그의 목숨까지 위험할 터였다. 그때 카페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였다. 블랙스네이크 조직원들은 경찰의 등장에 당황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준호의 USB를 빼앗으려 했지만 준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USB는 바닥에 나뒹굴었다. 조직원은 USB를 움켜쥐고 도주하려 했지만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에 반응하듯 희미하게 빛났다. 준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듯 조직원의 팔을 붙잡아 USB를 움켜쥐었다. USB는 그의 손에 다시 쥐어졌다. 경찰이 카페 안으로 진입했고 조직원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준호는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USB를 지켜냈다. 썬더의 영혼이 그를 지킨 것이다. 준호는 김영철 경위에게 연락했다. 김영철 경위는 준호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충격에 빠졌다. 그는 준호에게 즉시 병원으로 올 것을 지시했다. 준호는 김영철 경위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그의 몸은 쇠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이진우의 배신과 박정훈의 야욕을 심판하고 블랙스네이크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다. 김준호는 병원에서 회복 중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분노로 들끓었다. 이진우의 배신과 박정훈의 추악한 야망, 그리고 블랙스네이크라는 거대한 조직의 실체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펜던트는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알 수 없는 사명을 부여하는 듯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김영철 경위는 준호의 곁을 지키며 그를 위로했다. 그는 준호가 건넨 USB와 펜던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전해주었다. USB 안에는 박정훈과 이진우가 불법 무기 거래를 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진행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영상, 그리고 조직의 자금 흐름과 연루된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들의 명단까지 담겨 있었다. 펜던트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특수 제작된 녹음 장치이자 뇌파 조종 장치였다. 박정훈은 이진우를 이용해 펜던트를 뇌파 조종 장치로 위장하여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이다. 이럴 수가, 박정훈이 이런 짓까지 벌였다니 정말 잔혹한 놈입니다. 김영철 경위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준호는 이진우의 배신에 대한 아픔을 억눌렀다. 그는 이용당한 겁니다. 박정훈의 야망에 눈이 멀어 타락한 거죠. 하지만 저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준호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는 준호의 손을 잡고 깊은 위로를 전했다. 이준호 씨, 자네의 용기와 정의감에 깊이 감사한다. 박정훈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자네는 나의 가장 귀한 자산이다. 준호는 강태준 회장의 말에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강태준 회장은 그에게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준호의 결백을 믿어주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은인이었다. 준호는 강태준 회장과 함께 박정훈에게 복수하고 블랙스네이크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퇴원 후 김영철 경위, 그리고 강태준 회장과 함께 박정훈을 잡기 위한 작전을 계획했다. 박정훈은 자신의 모든 비리가 담긴 USB가 준호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USB를 되찾기 위해 준호의 뒤를 쫓고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박정훈을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던졌다. 그는 USB를 들고 서울 외곽의 낡은 항구로 향했다. 항구는 인적이 드물었고 거대한 창고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이곳은 2년 전 이진우가 박정훈과 불법 무기 거래를 했던 장소였다. 준호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심장 속에는 이진우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항구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박정훈이 나타났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박정훈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가득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결국 나타났군. 이진우가 남긴 쓰레기를 가지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거야. 박정훈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준호는 USB를 꽉 움켜쥐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이진우를 죽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박정훈은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어둠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준호는 총알을 피하며 박정훈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박정훈은 준호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준호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준호는 썬더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박정훈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항구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을 향해 달려갔다. 화물선 안에는 불법 무기와 함께 블랙 서펀트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들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는 화물선을 폭파시켜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려 했다. 젠장 저놈을 막아 김영철 경위가 소리쳤다. 경찰 특공대가 화물선을 향해 달려갔다. 준호는 박정훈을 향해 돌진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준호는 박정훈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박정훈은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아니야 나의 블랙 서펀트 나의 꿈이. 박정훈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그 순간 화물선 내부에서 요란한 폭발음이 들려왔다. 박정훈이 자폭 장치를 가동한 것이었다. 화물선은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준호는 박정훈의 목을 움켜쥐고 화물선 밖으로 끌어냈다. 그의 몸은 화상과 함께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경찰 특공대가 화물선을 향해 돌진했다. 김영철 경위는 준호의 활약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경찰 특공대는 박정훈을 비롯한 모든 조직원들을 체포했다. 박정훈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블랙 서펀트 프로젝트를 통해 불법 무기를 운반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진행했으며 2년 전 준호의 비행기 사고를 조작하고 이진우를 살해했음을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준호는 이진우의 유품을 돌려받았다. 낡은 조종사 시계와 이진우가 직접 그린 비행기 스케치. 준호는 그것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진우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냈다. 민서는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을 소탕한 후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가디언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가디언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소연 변호사는 민서의 곁에서 그를 지지했고 김영철 경위는 민서의 활약에 깊이 감사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김진우와 그의 배후 세력인 아난타 조직의 핵심 잔당들은 모두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그들의 잔혹한 오메가 프로젝트 단체와 워뱀의 눈물을 이용한 세계 지배 야욕은 만천에 드러났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민서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자신이 가진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기로 다짐했다. 민서는 경찰에 복직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가디언의 펜던트가 부여한 새로운 능력, 즉 위험을 감지하고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소연 변호사는 그녀의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민서와 소연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가디언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민서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가디언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민서와 소연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민서와 소연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밤이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민서는 가디언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민서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사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가디언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가디언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사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영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소연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사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민서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가디언의 희생과 진우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소연 변호사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가디언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가디언이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가디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아난타 조직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고 오메가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오랜 혼란과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연일 정의의 승리를 보도했고 김민서는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디언과 진우, 그리고 구출된 아이들의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서는 경찰에 복직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가디언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가디언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가디언의 힘은 그녀에게 민첩한 움직임,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녀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소연 변호사는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민서는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오메가 프로젝트 아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민서와 소연은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녀는 가디언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민서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녀는 가디언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민서는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오메가 프로젝트들을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민서와 소연은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민서와 소연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 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민서는 가디언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자는 총을 빼들어 민서를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민서는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녀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자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가디언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가디언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사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김형철 경위의 옛 동료들이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소연이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사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오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민서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민서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민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가디언의 희생과 진우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소연 변호사와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녀의 심장 속에는 가디언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가디언이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가디언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